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발 끝나지 않는 위기 그 두 번째입니다. 사우디가 드론에 의해서 피폭을 당하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장중 한때 한 20% 정도 튀어 올랐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비축률을 풀겠다 하고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좀 잠잠해졌고 국제유가 굉장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편에서도 충분히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예멘 문제 봉합이 완전히 다 된 게 아니고 뭐 시리아, 옆에 터키 이런 나라들까지 잘못하면 들썩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 계속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중동의 위기가 또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운 구조고 이것이 언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정말 아덴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곳이 봉쇄가 되거나 폭격을 당하거나 이런 사태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국제유가의 급등이라고 하는 그 제3의 오일 쇼크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들이 오게 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다각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드론 쇼크가 현실화됐을 때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까? 한성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1부에서 함께 해주신 분이죠. 중동경제연구소 홍성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그리고 그 옆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석원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유가의 흐름이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드론 사태 이전까지는 저유가를 회복하는 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50 초중반 정도.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지나친 그 공급 물량 확대 또 그 셰일 가스의 그 증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난 5년 전부터는 저유가에 시달리던 곳이 이제 중동 산유국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이 드론 사태로 인해서 이제 약간 뭐 오른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현재의 추세를 가지고 뭐 우려하다 이렇게 생각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유가의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배럴당 한 65불 이게 이제 상회하면은 이제 고유가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65불 이하면은 뭐 그냥 완만한 수준이다.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도 처음에 그 20% 상승해서 그 싱가포르 그 거래소에서 약 뭐 71불까지 올라갔는데 이때를 생각하면은 진짜 위기가 오지 않는가 이런 그 예측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60불대로 다시 지금 하향된 점으로 보아서 이것이 뭐 위기 상황까지 갈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향후 더 전개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 70불이 65불을 넘어서 70불을 넘어간다 하면은 이제 위기 상황으로 보아야 되겠죠. 일단 유가가 뭐 튀었다가 금세 다시 하향 안정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하방은 좀 막힌 거라고 보고 상방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유가의 흐름이 이 공급의 증가, 그다음에 이제 오펙의 감산 이런 어찌 보면은 그런 안정된 구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돼 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점으로부터 올라와서 거기서 거의 한 그죠 7, 8개월 이상을 50불대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힘은 일정 부분 많이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새로운 리스크가 지금 등장한 거고 이 리스크에 대한 반영이 당장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다시 또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내려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오일 쇼크가 이쪽에서 터진다고 하면
이제 과거에도 오일 쇼크가 있었고, 뭐 걸프전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좀 사이즈 같은 것도 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고, 예. 또 그때의 뭐 그러대요. 이란 혁명 때 감산됐던 규모나 네. 이번에 그 사우디 피폭된 정제 시설의 규모가 뭐 똑같은 사이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네. 이렇게 그 뭐 사이즈도 좀 비교해보고 그때 유가 변동성은 또 어땠는지 좀 따져보고 예. 이거 좀 한번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이번에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대략 한 5% 정도가 그 타격을 정도라고 받았다고 그러죠. 보는 네.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 그 원래 원유 시장이라는 원자재 시장은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좀 확확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조금의 공급 차질이라든지 뭐 조금의 수요 증대에 따라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원래가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그 상품이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과거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오일 쇼크 때 그때는 뭐 워낙 오래된 얘기기도 하고 또 워낙 낮은 뭐 한 4불대 뭐 이런 때부터 그거보다 사실 더 낮았죠. 그때부터 올라왔던 거니까 상승률의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좀 의미를 가진 시점부터 보더라도 91년도 뭐 그러니까 90년, 91년 또 2000년대 초반에 9.11 테러도 있었고 네. 또 요거는 이제 중동 쪽 문제는 아니지만 카트리나 때문에 한번 2005년도에 크게 그렇죠. 유가가 오른 적도 있고 네. 또 그 이후 보면 아랍의 봄 때도 비슷했는데 그럴 때마다 유가가 한번 오르면 YOY라고 그러죠. 저희가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봐서 한 100%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더블되는 거예요. 1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거를 역산해서 보면은 아까도 이제 70불 넘어가고 80불 될 때가 좀 위험하다고 그러시는 게 우리가 작년에 보면 40불 때 뭐 이렇게 30불 대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좀 반등해서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보면 대략 한 8, 90불 되면은 거의 100%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네. 조만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멈추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독특하게 안정적인 상황이긴 하다. 네. 단지 우리가 그 정도쯤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충격하고 비슷하다는 정도로 글로벌 경제를 볼 때 좀 해석을 달리 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사태가 네. 막 심각하게 터지게 되면 예를 들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 네. 이란이 그 수레라 그러나요? 기뢰라 그러나요? 그걸 왕창 설치해서 거기 원래 해협이 그 물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집어넣으면 배가 못 다닌다 그러던데 뭐 그런 사태라도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유가 100달러 가능? 갈 수 있죠. 예, 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네. 그렇게 안 돼야 당연히 되지만 네. 갈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좀 그때 상황이 다른 건 이번에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도 또 하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그런 수요가 지금은 이 독특하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깨지는 상황이 깨진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는 일시적으로나마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리스크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고만 말을 했지 실제 푼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어뢰를 뭐 설치를 해서 긴급 상황이면 100% 뭐 100불 또 이렇게 그 주가 상승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것도 네. 지금 유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유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급의 문제로서 되게 많이 결정이 됐고 세계 경기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많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1, 2차 위기와 그다음에 이제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소비국들의 대응이 상당히 그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국들의 그 비축류라든지 아니면은 또 대체 에너지 개발 이것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새로운 위기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 물량이 부족한 이런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유가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의도적으로 유가 상승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위기를 고조시킨 적도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소비국들이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비축유가 뭐 정확한 그 발표는 뭐 가끔 틀려요. 그런데 약 101분 정도로 이렇게 비축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41분 이제 이 정도로 돼 있고, 또 이거에 부가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자체도 비축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로테르담이라든지 일본의 오키나와 네. 뭐 이런 곳에 자기네 비축 시설을 또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긴급 상황이 그 발효가 되면은 일단 그 비축유 방출을 하고, 그 비축유 방출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그 미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안보상으로 이제 미국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한 6억 4천만 배럴 정도의 비축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 방출유 재고 그 유량을 방출하기 시작한다면은 야 이거는 이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그 좀 감을 잡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네. 그 우리는 지금 비축유가 양이 정확하게 얼마나 돼요? 그리고 그 정도 비축유면 우리 충분한가요? 지금 정부에서 회의하면서 발표한 거는 네. 9,600만 배럴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2억 배럴 정도까지 또 있다. 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다른 거라 입니다. 하면 뭐 예, 아마도 뭐 정부에서 비축해 놓은 거 이외에 민간 부분에서 비축해 놓은 거 그거나, 이런 거 예. 아닐까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하루에 그럼 어느 정도쯤을 보통 쓰느냐, 네. 그 수입을 하는 양이 얼마 정도냐, 뭐 쓰는 거는 그거랑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수입하는 게 이렇게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300만 배럴 조금 네. 넘는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2억 배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뭐 남아 있는 것들이 된다 그러면 한 2달 반 정도는 충분히 그 버틸 수 있는 규모는 된다고 보고요. 네. 이제 문제는 그거를 다 쓰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생산을 못하는 시설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긴다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아마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생산 재개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 흡사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만약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비축량이 다 줄어들기 전에 이미 유가는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이번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정말 기름 사는데 줄 서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는 보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양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1980년대에 우리가 이라크에서 기름을 좀 많이 갖고 오기도 했었고 현대건설이 이라크 공사해주고 공사대금을 기름으로 받겠다. 그러다가 이라크가 제재가 되니까 그게 미수금으로 돼버린 경험이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란에서 수입을 또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 예. 이란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사우디에서 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우리 한 군데서만 자꾸 갖고 오나요? 이게 꼭 이 중동 쪽에 우리가 특별히 의존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튼 뭐 우리 그 석유 정책에서 가장 난제가 지금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거든요. 네. 지금 그래도 많이 낮춰준 겁니다. 좀 많이 나갈 때는 좀 70%대로도 가기도 했는데 예. 과거에는 뭐 90% 이상을 중동에서 그랬었죠. 예, 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중동산 원유가 네. 산유 코스트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유 코스트가 낮으면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죠. 네. 그래서 대개 중동산 원유면 10불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8불, 9불 이 정도 가고 네. 이라크 정도가 10불, 뭐 이란이 한 12, 3불 요 정도로 10불대인데 나머지 지금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3불 정도 갑니다. 그 배럴당 그 산유 코스트가 미국도 한 36불 정도 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유 코스트 때문에 오는 그 가격차 이거 뭐 싼 석유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요인이었고 아까 그
이란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란에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이란이 석유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그 제재 조치 이후에 이제 한국을 예외 국가로 이렇게 묶어줘서 이란에서 한 13% 정도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이란이 좀 저렴하게 다른 국가보다 많이 줘서 이제 이란으로부터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 이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어오는 양만 해도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는 뭐 지금 쿠웨이트니 뭐 아랍에미레이트니 한 10% 이상대를 다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고 네. 현재 이제 이란에서 못 들어오는 부분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렇게 그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고 두 번째는 이 사우디 뭐 특히 한 사우디를 들더라도 그 아람코 석유 회사가 한국의 그 S-오일의 지분을 한 63% 정도 갖고 있고요. 네.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한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S-오일이나 현대오일뱅크는 그 사우디 아람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수입하는 만큼 또 우리도 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사우디로부터의 수입량을 우리가 조절하기에는 인위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란산 못 들어오는 석유 때문에 저쪽 중남미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은 초과되는 그 운반비라든지 또 그 세금 이거 혜택을 줄 테니까 네. 좀 다른 쪽에서 많이 좀 수입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그 수입선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요 두 가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복구를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복구는 제대로 한대요? 그 사회자님이 굉장히 그 사우디 유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특이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중동에 많은 그 국지전이나 이런 그 전쟁이 많았잖아요. 네. 반군이 됐든 뭐 정부군이 됐든 유전 시설은 잘 파괴를 안 합니다. 네. 서로 자기도 맞을 수 있으니까. 아니죠. 이게 돈줄이기 때문에 네. 반군도 뺏으면 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리아 그 IS들도 그 이라크 북부 유전 저 쿠르드족들이 그 장악하고 있던 곳들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네. 밀무역 거래를 통해서 많은 자금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쟁이 뭐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그건 뭐 의도적으로라도 유전 시설은 크게 폭파하지 않는 것이 그네들의 하나의 어떤 습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폭파하지 않고 뺏어와야 내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예. 뭐 사우디전이 완전 폭파돼 가지고 예, 진짜 예. 뭐 100불로 뛰고 이러는 거는 조금 극한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게 그 대대적인 예를 들면 대대적인 전쟁이 터진다 이러면 뭐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공급 사이드 쪽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뭐 맞는 거죠? 예, 근데 이거 뭐 잘못하면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지금 큰 문제가 없고 비축류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유가 수준량 동등하게 간다. 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이렇게 오면은 공급량에 관계없이 네. 이 유가는 상승 추세로 이렇게 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그 유가 결정이 이제 대체 에너지 그 개발 비용하고 산유 코스트하고 이제 같이 가는데 이게 대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2불 네. 그 배럴당 그 선에 맞춰서 대체 에너지 개발과 이것이 가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국제적인 그런 파동이 오면은 약간의 인상을 가면서 대체 에너지 개발은 이제 속도가 빨라지죠. 네. 그럼 자꾸 대체가 되면서 가기 때문에 그 급속히 그 폭발적으로 과거 같은 이런 위기 상황 네. 이제 이런 것은 좀 면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이러고 지금 대체 에너지 중에서도 저 원자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실용화가 됐기 때문에 네. 또 이 중동은 포스트 그 페트롤리움 시대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대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또 에너지 사용에서도 많은 그 효율이 증대가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고 네. 그 국제적인 사건에서는 그 또 상승 요인은 항상 있는 상승 것이죠. 요인이 있다. 예. 예. 완전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칠센터장님, 네.
아람코가 뭐 2조 달러다 뭐 이런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예요? 2,400조. 아람코 상장 계획을 2016년 처음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상장이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우디는 아무래도 아람코 상장 문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사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람코 오랜만에 주식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네요. 아람코의 IPO는 정말 전 세계의 관심사죠. 그렇죠. 사이즈가 뭐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일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 뭐 매출액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익으로 보면 네. 1년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130조 이렇게 이익이 나는 데거든요. 이익이요? 예. 결국은 뭐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뭐 다 모여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람코가 유가에 당연히 연동이 되니까 네. 유가가 높아지면 아람코의 이익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초기에는 요 며칠 전에 요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심지어 제가 어떤 뉴스나 주장도 봤냐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작극이다. 네, 유가를 아람코 올려서 주가 올리라고. 아람코 상장하는데 네. 뭔가 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대 부분이 있죠. 우리가 기업이 어떤 안정적인 IPO를 하고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당장 나오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예. 이게 계속적으로 얼마나 잘 사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때때로 와가지고서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게 왜 그러면 아람코를 이렇게 상장하려고 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는 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석유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아람코 같은 기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그 석유의 저주는 아닐 테지만 네. 1인당 GDP로 본다 그러면 작년에 2만 5천 불이 안 돼요. 네. 2만 3천 불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뭐 이 왕가 이쪽하고 네. 그렇지 않은 일반 서민들하고의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재정 적자도 당연히 큰 나라고 예. 경상수지 적자는 크죠. 왜냐하면 이 원유를 파니까. 네. 근데 성장률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높지 않은 네. 구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뭐 우리 그 1편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우디가 여러 군데 전쟁에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내도 성장률을 높여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써서 재정 적자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네. 정부 부채 부담이죠. 그게 늘어나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빈살만이라는 왕자가 들어온 네. 이후에 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전 2030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뭐 중국에서 제조 2025 이러는 것처럼 사우디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네. 거기에는 첨단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네.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우디에 우리나라 서울의 40배 이상의 규모로 네옴이라는 스마트 시티를 만듭니다. 네옴 스마트 시티 만드는데 돈이 500조 일단 초기에 지금 계획해 놓은 게 5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람코를 반드시 상장시키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다 아람코라는 데가 그 유정들이 다 사실 아람코 소유인 거거든요. 네. 취약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뭐 기업의 불안정성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될 그럴 필요는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네.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뭐 나한테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 오는 연결고리는 그 산업하고 금융 또 거기에 이어져서 경제 이쪽으로 이제 연결고리가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부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그 홍 소장님 말씀대로 별 문제 없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면 뭐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집에 가시면 되는데 저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만약에 뭐가 한번 터졌다 그러면 이게 심각하게 아주
조그만 확률이지만 터지면 블랙스완처럼 터져버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이나 글로벌 뭐 산업이나 경제나 이런 쪽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추이가 어떤가요? 일단 뭐 얼마 안 됐고 네. 사태가 이 시장이든 경제든 유가를 통해서 충격이 오니까 네. 유가가 초기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돼 있으면서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초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혹시라도 이게 큰 문제로 발생해서 유가가 오르고 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었냐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대부분 다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가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건 거의 없는 상태고 유가가 올라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우리도 산업적으로 몇 개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정유산업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는 원유의 가격이 오른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는 충격을 받았고 과거에 오일 샥 때는 뭐 말도 못하게 충격을 받았죠. 물가가 원래도 높은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더 높아지면서 25% 이상의 연간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거든요. 네. 성장률도 당연히 아주 대폭적으로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라는 게 12, 13%뭐 많게는 15%까지 갔었는데 네. 그게 갑자기 한 7, 8%대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 이후에 91년도에 걸프전이 나타났을 때도 물론 그때보다 인플레이션은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 떨어졌기 때문에 25% 이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다시 이게 10몇 %대로 뛰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막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2000년대 들어서 9.11 테러 때도 비슷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건 예전보다 내성도 강해지고 뭐 원유에 대한 의존도도 아무래도 줄고 했기 때문에 충격의 크기가 과거만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당연히 유가가 올라갔을 때 산업별로 차이는 있어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충격을 받고 물가도 오르고 이러면 당연히 생활 물가도 오르고 이런 식의 충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그래도 나타나는 편인가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사실 꼭 이 문제가 아니어도 네. 이미 금이나 예. 달러 강세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더 크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한때 DGB라는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좀 발견됩니다만 네. 거기 DGB가 뭐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달러, 모 회사 골드,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예, 비트코인. 달러, 골드, 비트코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정말 뭐 미국 이외에 다른 데는 다 나빠 이러면은 달러 사는 것이고 네. 미국 비롯해서 다 나빠 그러면 금 사는 거고 네. 이거저거 나 다 뭐 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도망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리는 뭐 이제 안전자산의 제일 첫 번째인 채권의 금리는 1%대로 네. 심지어는 뭐 유럽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는 내려갔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막 크게 안전자산으로 갔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만큼 워낙에 안전자산이었지만 어쨌든 그 초기 현상을 보면 유가가 오르면서 안전자산 이 선호 현상이 강화됐던 건 또 사실이고 네.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산업계 쪽을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 제일 타격을 받는 그 산업이 항공, 해운, 석유화학 뭐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우선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이 세계 한 6위 정도의 그 정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네. 그 한국의 그 많은 업체들이 뭐 저가의 석유를 사다가 지금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다행히 아마 그 지금 싸게 사온 석유들을 가지고 아직도 많이 그 융통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정인데 뭐 만약에 유가가 다시 상승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액이 좀 비싸진다면은 네. 이것도 뭐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도 그나마 한국이 이제 기술 수준이 좋기 때문에 네. 뭐 큰 또 타격은 없으리라고 보고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뭐 큰 충격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동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그냥 석유 가격, 원유 가격, 뭐 수입 여기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그건 사실 보면 뭐 원유 가격이 오르는 거 우리가 돈 지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큰 나라에서 우리가 중동 진출해서 진짜 그 많은 또 국가 재정도 많이 불렸고 했는데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근로자 이후로 중동에 가서 큰 산업을 유치를 못하느냐 이런 측면에도 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 앞서서 이제 그 말씀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네들이 지금 중동 산육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돈이 국부 펀드 아닙니까? 네. 수조 원에 달하는 국부 펀드를 사실 뭐 몇 해 전부터도 굉장히 그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값싸고 이런 국부 펀드를 유치해서 그네들하고 산업하고 지금 연관을 시키고 네. 지금 그 정유업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좀 자금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활용하는 네. 이런 뭐 방안을 좀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나치게 유가의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긴장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유가는 오르더라도 우리가 그런 좀 또 다른, 고급 산업을 네. 유치한다든지 자금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쪽에 많은 좀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게 좋은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중동 산유국들이 그 막대한 석유 자금 때문에 지금 그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우주 항공 산업, 뭐 원자력 산업 이런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그 산업으로 네. 그 가고 있거든요. 네, 네. 한국의 기술 수준이 네. 지금 굉장히 높은 이런 측면을 좀 감안하면은 그네들의 석유 자금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그쪽 산업에 진출하는 이런 좀 연계적인 방안 이것을 쓰는 것이 저는 유가 오르는 데 대한 긴장보다도 네. 그런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오르면 중동 지역이 아무래도 돈이 자금성이 풍부해지니까 거기서 새로운 사업계를 그렇죠. 찾자. 예, 예. 예. 그건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빨리 간파를 해서 네. 중동에 플랜트 수출하는 뭐 건설업체 이런 데는 아마 주가가 바로 뛰긴 할 텐데 예. 지금 항공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한일 갈등으로. 예. 지금 저가 항공사 특히나 일본 취향에 주력했던 항공사들은 지금 다 구조조정 들어갔고 맞습니다. 해운 산업도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벙커 값이 올라가서 감당이 안 될 텐데 해운 항공 다음에 석유화학 정유 이런 쪽에 지금 뭐 득과 시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딱 이 지난번 공격이 있고 난 이후에 드론 공격 이후에 시장에서 탁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유를 갖다 써야 되는 유가가 오르면 그거를 써야 되는 데들은 주가가 빠지고 네. 이제 가져와서 뭔가를 부가가치를 창조해서 만드는 데들은 마진이 오히려 확대될 그렇죠. 수 마진이 있다는 올라가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르고 네. 또 보유하고 있는 원유가 많은 데들은 네. 재고분의 가격이 오르니까 또 또 오르고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당장 유가가 올랐을 때 나타나는 일차적 효과로 말씀하신 대로 이 해운이라든지 또는 항공 이런 데는 나쁘고 네. 정유라든지 조선 같은 데들은 오히려 좋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이제 중동 지방의 그 불안정성 때문에 건설은 어찌 보면은 약간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죠. 예, 좋은 점도 있으나 네.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1차 효과라면 2차 효과는 지금 방금 홍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번 중동의 그 돈에 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데서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그 이제 일본의 경우에 얼마 전에 우리 손정희 회장도 찾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네. 그 손정희 회장이 100조 원에 따른 비전 펀드를 만들고 네. 그만한 규모의 펀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펀드로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지금 거의 처음에 만들었던 그 100조 중에 60~70%를 그 우버라고 아시죠? 네, 네. 우버나 또는 뭐 그랩이나 이런 네. 승차 공유 업체를 네. 전 세계 승차 공유 업체를 다 샀어요. 어.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를 또 투자합니다. 네. 그게 결국 뭐냐? 이 사람이 뭐 승차 공유에서 돈 벌고 이커머스에서 돈 벌자 이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나라에 와서 손정희 회장이 한 얘기가 앞으로의 세상은 AI의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의 기본은
데이터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없는 거죠. 그나마 예. 우버 영업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유가가 이제 만약 상승을 해서 중동 지방에 돈을 벌게 된다면 그 돈을 여하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훨씬 더 부분인 것 중요한 같습니다.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산업 개별 산업들 그렇습니다. 문제보다는. 예. 자, 근데 사실은 근데 세계 최대 산유국이 지금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네, 이 미국이 사실은 원유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 셰일 오일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네. 이게 기술적인 한계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2008년도 그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보면 막 유가가 막 엄청 오르고 네. 터지고 나서도 유가가 더 오르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그때 당시 가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미국이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셰일 오일을 이제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그렇죠.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말고 옆으로 이렇게 뚫고 네. 암석층을 가면서 뽑아내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 매장량도 마찬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의미를 갖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의 고립주의가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좀 되잖아요. 네. 보호주의라고도 하고 미국 우선주의라고도 하고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점점 사실 글로벌 그 비중은 좀 줄어들었던 상태예요. 중국이 네. 들고 하면서 특히나 그렇죠. 우리가 그 소련이 이렇게 해체된 다음에는 아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뭐 위협하는 데는 없어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중국을 비롯한 뭐 각국이 연합도 하고 뭐 1대1로 같은 걸로도 뭐 하고 하면서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미국이 굉장히 큰 무기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고립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상황이 네.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도 미국은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동맹국들을 쭉 이렇게 지켜주던 그런 거에도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 이게 얘기가 좀 더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많은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중동발 리스크가 이렇게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건가? 다음에 시장하고 산업계 쪽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건가요? 한마디씩 마무리로 해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뭐 하여튼 가장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중동이라는 나라가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손이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가지고 가서 교통 정리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그렇죠.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원유 수입에 대해서도 그럼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은 예.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그 리스크를 줄이고 또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쪽과의 그 어떤 저 인과관계나 네. 이런 또 어떤 저 외교 관계를 통해서 네. 좋은 정보를 우리가 잘 받아보고 네. 또 요거를 대처하는 이런 방법이네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대처할 별로 방법이 없다? 그렇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비축류 풀고 있지 않은데 네. 지금 비축류를 좀 한 360일치 이렇게 늘려야 될 필요는 혹시 없을까요? 뭐 그 현재로 무지막지한 돈이긴 한데 예, 하여튼 뭐 그건 현실적으로 뭐 실현하기 이렇게 쉽지는 않죠. 쉽진 않고요. 예, 예. 네. 좀 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던데. 네. 네, 실선생님. 예. 그 사실 참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정부가 됐던 뭐 기업이 됐던 기본적으로 석유 수입 우리 다 수입하는 나라니까 네. 수입선 다 변화해야 되겠죠. 그게 일단 기업 입장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유기업 네. 하고 저희가 연락을 한번 해봤는데 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들여오는 원유의 비중이 얼마인데 이걸 조금 더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걸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일단 있을 거고요. 네. 이제 뭐 정유업체가 그런 대책을 세우는 거겠지만 다른 데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되겠죠. 아, 예. 그 결국은 에너지 좀 좀 덜 쓰자. 쓰고 또
좀 새로운 방법을 쓰고 이런 방법들을 사실은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지난번 이 일본하고의 문제하고도 봤지만 기업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 계속 그걸 의존하면서 써요. 그렇죠. 그래서 석유 의존도를 계속해서 가져가던 데들은 이게 바꾸고 싶어도 이게 비용도 들고 잘 안 되는데 또 바꿨다가 무슨 일이 터질지도 그렇죠.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조금씩이나마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이고 의존도를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기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뭐 아무래도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안전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하여튼 쳐다보고 있는 것밖에 답은 없겠죠. 그렇죠. 시장도 제가 지금 잊어버려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환율하고 유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환율하고 유가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시장 리스크죠. 그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응이라는 건 당연히 이 기업들이 해지를 해야 될 수요들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코스트를 좀 들이더라도 그 환율의 변동이나 에너지의 변동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 이제 사실은 기업들로 보면은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해지 안 하고 돈을 벌고 싶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렇죠. 잘하면 뭐 큰 돈 벌리니까. 그렇죠. 투자를 해서 한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예단해서 뭔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본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냥 조금 더 높은 코스트라도 우리가 굳혀놓고 간다라는 상황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이 시기에는 맞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홍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길게 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올해 어쩌면 2%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1%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고요. 또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낮을 거라는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는 하강 국면인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중동발 위기까지 겹치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위축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고 돈을 풀 수도 없고 조일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가급적이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중동의 변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해가지고 갈 수밖에는 없다.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정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업은 중동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딴 쪽으로 의존도를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시장 다변화라 그러죠. 공급선 다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리스크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동발 끝나지 않는 위기 2편에 걸쳐서 길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상원의 오아시스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